우리는 이미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었죠. 2018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거의 뭐 대책 없이 끌려다니고 당하게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특별히 경험 삼아 거의 잘 되어가다 보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자리를 잡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속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를 지금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곡물, 뭐 자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셰일가스 이런 부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핵심인 게 있죠. 보잉, 항공기. 지금 보면은 그 사우디하고도 이제 보잉의 항공기 매출도 얘기 나왔죠. 사우디도 나오고 카타르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원래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타결했던 핵심이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미국에 곡물 수입해주고 그리고 항공기 수입해주고 이걸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가 이제 보잉 회사 건데요. 보잉 회사의 이 대주주 오너가 바로 이제 미국의 왕, 석유왕, 미국의 황제죠. 로펠러 가는 회사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지금 무슨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보잉 회사의 항공기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중 무역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북대학교의 기반이고요. 미중 관세 인하 합의. 자, 그리고 미중 관세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있다는 건 맞아요. 반환점을 본 거예요. 반환점을 보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조선 방산주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 민감주에는 전기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지금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고요. 한국에다가 전폭적으로. 조선 방산도 지금 미국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중 교류, K한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기가 거의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경기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미국이 계속 이제 관세, 수출 이런 부분들을 억제할 거거든요. 중국의 수출, 즉 관세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경기를 죽는 걸 손목에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내수 진작책. 그 내수 진작책이 뭐가 나오냐면 문화교류입니다. 문화교류를 어차피 수출이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문화교류를 통해 가지고 내수를 좀 끌어올려 가지고 GDP 성장률을 몇 프로에 맞추자? 5%에 맞추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중국의 속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국입니다. 한국의 K-팝, 그 다음에 이제 K-뷰티, K-푸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다음 외국인 전용 가전 이런 부분들 있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비자, 무비자 여행이 지금 중국 쪽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무비자 허용된 거고요. 한국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무비자 허용 즉 법안 나왔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거의 확정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한번 쭉 다뤄볼 겁니다. 자, 능력. 자, 오늘은 동국대학교 강문이고요.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과정은 APT 모집 과정인데요. 자, 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진, 남궁영훈 학장님을 비롯하여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진들이 있고,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교육 시스템,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방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문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리더십과 글로벌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 누구나 가능한 과정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www.appj.co.kr 전화번호는 02-2695-1612번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동국대학교 APP 교육과 여기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이제 원래 APP 과정이 지금은 리더십과 글로벌 마케팅,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리더십, 글로벌 마케팅, 재테크 등이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재테크 쪽입니다. 물론 제가 쓴 책도 있습니다. 제가 쓴 책도 있는데 책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테크에는 교과서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재테크는 교과서가 필요 없고 실물 경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 경영, 경제, 국제금융 다 이수했지만 실제로 국제금융에서도 보면은 다 별로 가르치는 게 없어요. 보면 거의 뭐 수학 공식, 뭐 미적분 이용해가지고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금융에서도 경제학에서도 교수들이 주로 이 수학 쪽 교수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많이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고 오늘은 좀 무거운 내용들을 좀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쪽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재테크 위주로 좀 갈 거고요. 재테크 위주로 가는데 재테크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미중 무역 전쟁 일지를 보면 1월 4일입니다. 올해 1월 4일, 그러니까 1월 5일 날 트럼프 정권 인수 되고 나서 2월 4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모든 중국산 제품의 10% 납품 관세 그리고 이제 관세 추가 중국의 30% 상호 관세 발표 상호 관세에서 총 몇 프로? 145%를 부여했습니다. 자, 기본 관세 20%에 상호 관세 175%에서 총 145%를 관세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맞불렀습니다. 항상 맞불렀죠? 그래서 중국은 125% 상호 관세를 때렸습니다. 전부 통합해가지고 125% 관세를 매겼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에다가 30% 관세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중국은요 미국에다가 10% 관세를 하기로 했어요. 몇 퍼센트 차이예요? 20%. 이거 몇 퍼센트 차이예요? 21. 네, 이거 다 예정된 겁니다. 예정된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에다가 30% 관세를 내라. 중국에서는 우리 10%만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한 거예요. 근데 이 합의는 뭐냐면 이제 야, 우리 요 정도 선에서 맞추라고 합의한 거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예 없어요. 세부 내용은 아예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들 뭐 시끄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겠죠. 좀 찌글찌글하면서 가긴 가겠지만 결국은 누가 만나겠어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겠죠. 거기서 이제 딱 종료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세계 경제는 빵 튀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무이중무역 합의하고 나서도 주가가 제일 꽤 많이 올라왔죠. 이게 이제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던 미중무역 전쟁이 반환점을 경험합니다. 반환점을 미중 합의로 이제 넘어온 상태예요. 자, 그래서 미국, 영국은 트럼프 1기 출범 뒤 첫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역 협정을 맺은 건 역시나 미국과 영국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맹 관계, 친구 관계, 한 가족 관계. 뭐 그런 거 보시면 돼요. 평가 아웃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영국이 제일 먼저 올려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도와준다 그러죠. 열심히 해라. 그리고 실제로 제일 먼저 군수 물자와 병력을 파견했던 게 영국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영어는 좀 뭐 내용이 좀 복잡하게 좀 많이 들어가면 좀 힘들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럽 쪽, 중국 쪽에서부터 여기니까 그러시면 돼요. 이걸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 미국과 영국이 합의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뭐를 봐야 돼요? 영국은 뭘 주기로 했고 미국은 뭘 주기로 했는지 보면 되겠죠. 자, 영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제로로 낮췄다. 또 매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10만 대까지 관세가 10% 낮아지고 이 물량을 채우고 나면 미국 관세가 올라간다. 영국은 뭘 줬어요? 미 농축산 제품에 대해 영국 시장의 문을 더 넓혔다. 유전자 조작 쇠고기를 비롯해 식품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늘렸다. 뭘 늘렸어요? 농축산물, 곡물, 그 다음에 유전자 쇠고기. 유전자 조작한 쇠고기 니네가 뭐라 해야죠. 그 다음에 영국은 또 맥주 제조에 관련되는 미국산 에탄올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역시 보잉, 항공기 도입 120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오진 않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미국이 영국이 원했던 것이고 중국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약한 놈을 딱 앞에 놓고 한 대 풀에 패고 나서 더 맞을래? 여기서 내놓고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이거예요.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끌려다닐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침체가 가속화돼서 빨리 떨어지면은 지금 도시민민층이 굉장히 폭증하게 되겠죠. 지금 중국 부동산 꺾이는 거 다 아시죠? 부동산이 꺾이니까 뭐가 꺾여요? 전부 다 꺾이는 거예요. 경제 수치, 지표 싹 다 꺾이면서 점점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 유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밥을 줘야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층, 도시민층한테 아주 싼 가격에 좀 독방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우리 고시촌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도시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형 원룸 이런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싼 가격에 불황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돼 가지고 점점 빨라지면은 미국보다 누가 타격을 받습니까? 중국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진핑들이 그거는 싫거든요. 유럽적으로. 그래서 145, 125대 되면서 일단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그 다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먼저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들었지만 그냥 손 들 수는 없죠. 2018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히토류 수출 금지를 하나 써진 거예요. 미국도 한번 보통 가라. 히토류가 미국에 왜 중요합니까? 첨단 우주 산업이잖아요. 항공기, 미사일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칩 만드는 소재주 이런 것들이 다 히토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일단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미중 90일간 115%씩 관세 인하 합의, 한숨 돌린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을 벌이며 서로에게 부과했던 상호 관세를 일단 90일 대폭 낮추겠다. 몇 단? 1단. 여기 핵심이죠? 일단 서로 115씩 낮춰가지고 미국은 30, 중국은 10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했지만 그 세부 내용은 없어요. 세부 내용은 없고 먼저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도 빨리 한 군데를 타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음 나라로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하자. 압박을 넣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당선되면 내가 잘 할 테니까 나랑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미국의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그 이후 문제는 지켜봐야 돼요. 약간 여기는 이제 종합주가지수입니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당연히 같이 움직이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길었죠. 기간도 길었고 낙폭도 컸어요. 많이 하락했었죠. 이게 이제 미중무역 전쟁입니다. 당시 때 한국 주가 흐름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좀 많이 내렸는데 확 치고 올라왔죠. 이게 좀 다르죠. 원래는 여기 기준이라면은 200에서 맞고 떨어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200에서 뚝 올라가 버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1차 미중 무역 전쟁 때보다는 훨씬 좋은 부분,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기는 바닥을 짚고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요것만 보면.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은 좀 올라오고 좀 더 회복되고 하겠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곡물 500톤 수입할래? 그럼 이제 중국에서 야 500톤 너무 많아. 300톤은 깎자. 항공기 야 니네 정도 한 1000대는 수입해야지. 그럼 중국에서는 야 너무 많다. 700대 깎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중국에서는 어차피 곡물이 많이 필요해요. 어차피 많이 필요하고 항공기도 어차피 필요해요.
중국이 이제 여러 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걸 달라는 건 아니에요. 니네가 필요한 걸 좀 많이 내놔라. 즉 곡물 같은 경우는 브라질,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 니네 어차피 필요하니까 유럽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디서든 도입을 해야 돼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관계를 좀 엇갈릴 수 있고 프랑스하고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쪽 이제 항공기 수입하는 곳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건만 잘 맞아 떨어지면 오케이 합니다. 그게 이제 2018년 미주 무역 전쟁이 2019년 12월 발효됐던 결과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금입니다. 최근에 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혹시 금 갖고 계신 분 있어요? 금 가지고 계신 분 있죠? 뭐 금 실물, 금 현물이에요? 아니면 뭐 펀드, 뭐 ETF 그런 거예요? 실물이요. 실물금 매도하셔야 된다. 매도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매도하라 그러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건 뚱발이지 이건. 자, 금을 왜 매도를 해야 되냐면요. 금이 폭등하게 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금이 폭등하게 된 최초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 각부들이 부자들이 부랴부랴 미국 자산을 빨리 뺀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 채권 아니면 살 게 없어요. 실제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은 옛날과 부자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돈이 뭐 수조 원, 수입 좀 많잖아요. 펀드 낸데도 돈하고 펀드가 많고. 그래서 그 돈들이 러시아 입장에서 러시아의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의 군 관료, 장교들이 빼놓은 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미국 채권을 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실제로 미국에서 러시아 고위 관료 자산 동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동결돼요. 그럼 그 돈 누가 나중에 누가 먹어요? 미국 정부에서 회수해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고위 관료 입장에서는 돈을 놔두고 돼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금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중국이 2000년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이뤘는데 이제 돈이 많아졌죠. 부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 90년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80년대 중국을 다 뒤집어가지고 깡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도 폭등하면서 명동 사채들도 돈 어마무시하게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인들은 돈을 어디로 빼돌려요? 한국 강남 부자들은 돈을 어디로 빼돌려요? 아파트. 어디요? 아파트. 뭐라고? 아파트. 아, 아파트요? 아파트는 뭐 기본적으로 하나 있는 거고 부자들이 뭐 아파트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기본이고 요즘 강남 한 50억, 70억, 80억까지 가죠. 좀 더 뭐 좋은 데는 뭐 몇백억짜리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한 7, 80억 할 겁니다. 목동이 한 30억, 40억 정도? 그걸 기본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니까. 그 말고도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빼돌립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금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미국으로 빼돌리잖아요. 전쟁 나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미국으로 빼돌려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 나면, 저희같이 뭐 정신이 바뀐 사람들이 전쟁 나면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지 뭐. 이런 생각하지만 돈이 진짜 많은 부자들은요. 자식들 다 미국 국적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다가 팍 날아버리면 되잖아요. 나라에 망하거나 말거나 관심 있어요? 당연히 관심 없죠. 근데 중국에 이제 부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2000년 당시 때. 근데 그 부자들이 투자를 하려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요.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게 지금 미국 국채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에서 전쟁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쟁합니까? 네, 그거 핵심이에요. 미국은 전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입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 잘못 샀다가
미국에서 동결해버리면 날려버려요. 그냥 완전히 빼앗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이제 금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금을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중앙은행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중앙은행이나 은행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달러보다는 이제 금이 좀 와닿는 거예요. 달러보다는 이제 달러 자산보다는 이제 현물 자산, 금을 이제 좀 사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전 세계 금 보유한 1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그 금이 지금 중국으로 다 몰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금이. 그래서 지금 요즘 자 금이 상투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금이 왜 상투냐면은 금 상투 징후 발생. 중국의 환경 투자 주도 세력은 젊은 층들, 소비자들. 무슨 얘기예요? 젊은 층들이 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 없는 젊은 층들이 지금 막 금에 달라붙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식에 개인 투자가 달라붙으면 뭐예요? 상투물입니다. 자, 볼까요?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소비자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인출, 이자율이 높은 예금 증서까지 해약해서 황금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 개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붙었잖아요. 모든 자산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개미들이 붙으면 거기에 이제 상승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 비트코인. 여러분들 주변에 경제도 주식도 아무도 모르는 애들이 비트코인 막 매수하고 그랬었죠. 실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작살났잖아요. 그러면서 작살이잖아요. 한국의 젊은 애들이 비트코인 산다고 막 샀다고 막 이럴 때가 상투였어요.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는 중이지만. 그 다음 2020년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 기억나요? 2020년에 막 동학개미들이 막 삼성전자를 사모하라, 애국심을 발휘하라. 그래서 삼성전자 막 사모했잖아요. 그 누가 주도했어요? 메리츠 증권의 회장이 주도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이후로 폭락합니다. 단통은 깨나죠? 자, 그 다음 2021년 삼성전자 해먹은 세력과 기관들이 뭘로 이동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띄웠단 말이에요. 이걸 띄웠는데 또 카카오에, 특히 카카오에 젊은 애들이 막 달려들었죠. 학생들도 막 사고, 뭐 이제 뭐 카카오가 뭐 IT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층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작살났죠? 3분의 1 동안 완전 아산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이 이것만 가지고 상투라고 얘기하면 그냥 뭐 경력 좀 오래된, 투자 경력이 오래된 사람. 그래서 저는 분석가잖아요. 제대로 분석해야 되겠죠. 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금이 강세로 올라왔습니다. 이 강세가 뭐냐면은 쏘길수입니다.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건설하자 이거잖아요. 다시 만들자. 그거를 외치면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나는 레이건을 좋아한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를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때 투기자본들이 무슨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1980년대 달러 폭등. 세계 최초로 달러 폭등한 시기가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미국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그 시절이 바로 198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풀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다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GDP 성장률도 높아지니까 뭐가 올라온 거예요? 달러. 슈퍼달러 시대입니다. 1차. 슈퍼달러 시대가 온 거예요. 그거를 언론에다 자꾸 뿌려준 거예요. 뭐 블룸버그 통신이나 뭐 CNN 이런 거 통해가지고 BBC 이런 거 통해가지고. 그래서 투기자분들과 개인들이 달라붙은 게 달러 강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 1월 5일 날 뭐 했어요? 정권 인수했죠? 강세로 가는 척 아니니까 쭉 흘러내립니다.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자, 요게 당시 2월 5일, 2월 4일 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2월 4일 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투기자분들은 뭘 한 겁니까? 달러를 팔아서 금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은 두 나라 다 상처를 입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가 상처를 입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 미중 무역이 이제 그러니까 미영 무역 협정을 맺었고 무역 협정 합의고 미중 관세 인하 합의예요. 그러니까 미영 무역 협정 합의, 미중 관세 인하 합의 요겁니다. 그래서 선언한 겁니다. 자,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마라톤 선수가 뭐를 돈 거예요? 반환 정도예요. 이게 이제 현재 위치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반전해버린 거예요. 달러가 강세로 반전했으니까 달러를 팔고 일로 이동했던 자금은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자금은. 근데 달러에 움직이는 자금이 규모가 커야 작아요. 어마무시하죠. 물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경기가 회복을 하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유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금이 같이 올라갑니다. 왜?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움직일 때만 금이 따라가요. 지금 이상 현상이 생기는 이거 최초예요. 역대 최초입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금이 올라왔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1, 2년 중에 조금씩 있었던 적은 여러 개 많아요. 근데 큰 10년, 30년 단위로 봤을 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00년 이후로. 그래서 지금 금은 이쪽으로 가는 자금이동 경로를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을 지금쯤 매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왜요? 정확하가? 매도. 예. 그러니까 금을 지금 매도하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병할까봐 매도 안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지금 금을 매도했다 해서 손해를 보는 얘기예요. 지금 금 매도하면 사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매도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을 매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달러도 박스권이에요. 달러는 강상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달러는 박스권이고 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금이 지금 3,000달러 돌파했죠. 그죠? 금이 원래 몇 달러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3년에는 330달러 하던 거예요. 2003년에 300달러 하던 게 지금 3,000달러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날린 거예요, 지금. 그까지는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깃이 누구였어요? 중국이 타깃인 거예요, 지금. 중국이 타깃이고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젊은 애들까지 카드 깡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백화점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제1차 미중 무역 전쟁 때는 달러가 강세였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 끌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약세였어요. 네, 제1차 미중 무역 전쟁 때는 앞에서 보셨듯이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였고 달러가 강세였어요. 자금이 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미 2014년에 한국 정치 불안정으로 원화 환율을 약세로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강세죠. 오히려 강세고 달러가 약세입니다. 여기도 먼저 올려놨죠.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에 투기자분들은 이미 달러, 금, 환율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미 한바탕 단타 다 해먹고 나간 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는 겁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달러는 이제 강세 단들이 나오고 원화는 이제 약세로 조금 움직이는데 환율은 한 방향으로 그냥 쭉 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등락이 좀 있으면서 이제 막 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만 보면 되냐면
18년 제1차 미중무역전쟁 때는 경기 침체가 왔었고 지금 제2차 미중무역전쟁에서는 경기 둔화 정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중 관세 인하 합의와 경기 민감주. 자, 보통 미중 관세 인하 합의했고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겠죠.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니까. 자, 전기전자, IT 반도체, 자동차.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예요. 근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성장산업입니까? 사양산업입니까?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전기전자는 완전 사양산업입니다. LG전자, 이거 지금 못 가잖아요. 삼성전자는 올라오다가 미끄러지고, 올라오다 미끄러지고, 이거는 이제 HBM이 SK하이닉스에서 이제 독자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전자는 못 가는 게 맞아요. 전기전자는 왜 못 갑니까? 중국이 이미 다 잡힌 상태잖아요.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국 시장 점유율이 몇 %입니까? 삼성전자 중국 시장 점유율 몇 %? 예? 1%도 안 됩니다. 거의 0%대예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뭘로 버티는 거예요? 미국에서 팔리는 거, 유럽에서 팔리는 거, 그리고 이제 신흥국, 거기서 좀 팔리는 거. 근데 결국 어디든 간에 다 추월 당해 안 당해요? 추월 당합니다. 원래 인도도 작년에 빼앗겼어요. 1위, 재작년인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다 뺏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때 우리 전기전자가 고성장할 때 일본이 죽었구나. 지금 중국이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침체에 빠지겠구나.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자, 그러면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성장산업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좀 성장산업이 들어가는데 현재 주도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는 내연기관차는 못 가지만 전기차는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전기차 잘 나가는 산업,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 거기서는 이렇게 두개 정도는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1차 전지 소재도 전기차 관련주죠. 2차 전지 소재도 이제 바닥 국면에 접어들었죠. 전구체, 약국체, 전액, 첨가제.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전환은 아직 안 됐어요. 실적이 전환되면 본격적으로 2027년까지는 큰 흐름을 나타낼 겁니다. 자, 성장산업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처럼 뭐 관심을 좀 가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업 분석, 즉 종목 분석은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하고 종목을 예상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재테크론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제가 낸다는 거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중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교과서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해도 현재 흐름을 읽어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책보다는 자료를 얻는 겁니다. 자, HBM 모듈 이거 많이 들어봤죠? HBM 모듈 메모리, SK하이닉스 한반도체, 하나비전, 삼성전자 4개 들어가긴 하죠. 이것을 이런 거. 유니콘 들어봤죠? SKC, 피로틱스, ISC, 펠리스, 바우드리, 소부장, OSAT, 구분장 이런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자, 기업 내용, 영업이익, PR, EPS 그리고 핵심 내용이 뭔지 쭉 나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 좀 누가 좋다고 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충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은 잘 갑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적자적인 건 뭐 사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조금 영업이익 높은 게 리로공업, HPSP 이런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높죠. 자, PER은 낮을수록 좋죠. 근데 PER이 높다고 해서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성장성을 봐야 돼요, 성장성을. 자, 여기서 보면은 리로공업이나 HPSP 같은 경우는 퍼가 25배, 22배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철강, 종유, 화학 이런 기업들 보면은 퍼가 300, 400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퍼죠. 저퍼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배웠죠. 네. 주식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까지는 거예요. 손실 안 거예요. 저퍼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금방 얘기했죠. 자, 리노공과 HPSP가 퍼가 높아요. 자, 고퍼지만 적용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장성이 워낙 높으니까 뭘 보면 알아요? 영업이익 리노공 49%, HPSP 51%. 영업이익이 절반이 나오는 회사가 성장성이 없다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퍼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뭐도 높아요? EPS, 주당이익 이런 것도 높고.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한번 쭉 펼쳐놓고 분석 좀 하고 실제 이 회사가 성장적 일정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이 49.64고 PER 52. 네, 고퍼죠. 자, 이거는 좋은 퍼에 이거는 이제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여기 써있죠. 어디요? 그거 아닌가요? 고대 소수 제가 잘못. 아니요, 고가로 쓰는 거 있는데 오해를 안 했는데. 돼. 아, 여긴 없네요. 네. 고평가 맞아요. 이게 왜 고평가냐면은 내가 맞췄어요. 잠깐 주식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식은 뭡니까? 베팅입니다. 투자는 베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고평가 나오는 거 있긴 해요, 어딘가. 근데 이게 왜 고평가냐면은 자, 영업이익이 49%, 자 50%인데 PR이 52배. 이거는 고평가는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포로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비전하고 지금 소송이 붙었어요. 하나비전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현재까지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을 했어요. 독점 공급을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공급적 다변화 때문에 하나비전의 수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다가 갑자기 28% 가격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배착팅인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한미반도체는 그럼 납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SK하이닉스를 누르고 치고 나가면은 거기도 물량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SK하이닉스만 거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납품 못 들어가요, 지금. 물량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차지점을 하면 한미반도체는 낙동강 모래알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이지만. 이런 종목은 실적이 잘 나와도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퍼가 높다고 해서 나쁘거나 낮다고 해서 좋다 이런 개념은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국제금융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퍼는 성장성을 의미한다. 그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퍼는 성장성을 의미해요. 네, 배우셨죠? 맞아요. 그럼 이제 퍼는 성장성인데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 퍼가 높아요. 그건 뭐예요? 세력주, 작전주,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이제 피해 다니면 되겠죠.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미중 반응세이나 합의 이후에 삼성전자가 강해요? SK하이닉스가 강합니까? SK하이닉스가 강합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 HBM4를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HBM3E 그까지는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의 납품을 받는 게 아니라 제품 뭐라 그러지? 제품 평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도 HBM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한 뼘 차로 앞서요. 항상 지금.
그 한 뼘 때문에 삼성전자 걸 아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직 못 가는 게 맞죠. 지금 여기 폭락했잖아요. 여기서 조정받고 나서 계속 지지하고 있다가 확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은 SK하이닉스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셔야 되고 한미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도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 하나비전으로 수주가 들어가고 하나비전이 계속 납품하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SK 배터리 온하고 SK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수주 붙었잖아요. 이제 돈 좀 서로 주고받고 이제 마무리됐지만 그건 이제 서로 이제 물량이 있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하나비전으로 옮겨버리면 직접 낙하해요. 금방 판가요. 아주 위험한 종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가 갑자기 왜 그 중요한 기술 그걸 갖고 있었을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에서는 하나 쪽 납품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김승현 회장이죠. 김승현 회장이 지금 하나로 근데 김승현 회장이 누구랑 친합니까? 미국에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친분이 붙어요. 화학 기업이 군수 기업이잖아요. 군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한국에서 유일하게 초청한 기업인이 김승현 회장입니다. 하나 잘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잘 나가죠? 조선방산. 원래 하나가 조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즘 하나의 조선이 엄청 잘 나가죠. 그럼 뭐 때문인가요? 대우조선.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했고. 그럼 요즘 가는 중공업이 어디예요? 조선방산이 요즘 잘 가는 데가 하나그룹하고 현대그룹하고 두 군데예요. 하나그룹하고 현대그룹이 두 군데인데 지금 두 군데 다가 조선방산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묘한 거는 김승현 회장은 아들 부시 대통령과 친분이 붙어서 투기자본하고 친하고 HD 현대그룹은 오너가 누굽니까? 정몽준 맞죠? 3대의 회원입니다. 존 데이비드 로켈러가 사지를 털어서 만든 전 세계적인 조직 3대의 회원에 소속되어 있어요. 요걸 좀 연대도 가시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한국의 조선 방산을 밀어주는 것도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몽준 같은 경우는 이미 빨리 알아요. 그 한일 월드컵 기억나시죠? 한일 월드컵이 원래 일본 월드컵으로 결정났어요, 안 났어요? 결정난 거를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공동 개최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정몽준. 정몽준이가 그때 당시 피파 부회장이기도 했지만 3대의 회원이기 때문에 세계 막강한 조직입니다. 이 3대회라는 게. 세계를 지고 흔들 정도로 막강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3대회 회원을 움직여가지고 한일 월드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전은 일본에서 치러라. 그 대신에 우리는 뭘 갖고 온 거예요? 한국, 일본 월드컵, 한일 월드컵 요거 하는 거예요. 일한 월드컵으로 이제 하려고 했거든, 원래 일본에서도. 근데 조몽준이가 우기고 어떻게 백을 써가지고 한일 월드컵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한일 월드컵. 정몽준 파워 엄청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총알합니다. 3변회가 그만큼 막강해요. 보통 3변회 회원으로서 막강한 힘을 흔들고 있는 게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이 JTBC 가지고 정치를 자주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매달시킨 것도 홍석현입니다. JTBC에서 시작했잖아요.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HPS랑 이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51.89, 45.64 이런 종목이 경기 둔화 침체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 중량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수년째부터 초창기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영업이익이 봤어요. 초창기 때부터 높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높게 나와요. 그리고 HPSG나 이런 종목들은 시스템 만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얼마 있지 않아요. 전 세계
리용공업을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전자, 퀄컴, 엔비디아 등 전 세계에 약 몇 개? 1,400개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여 매월 약 500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IT나 전기차 시대가 공평할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 체리 파운드리 사업 성장세가 각별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코퍼레이션은 SK하이닉스가 코퍼레이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들은 어떤 기업에 납품하는 거예요? 미국, 유럽의 굴지의 반도체 회사 이쪽이 납품 상입니다.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자, 다음 차 볼게요. 자, 지금은 미국이 밀어주는 전기차 산업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기차 산업을 밀어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전기차 산업이 폭등을 했습니다. 호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 의료 기관을 배제하겠다. 즉, 미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같은 거, 누굴 쓰지 말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산하면 쓰지 말라요. 근데 최근에 무슨 또 악재가 생겼어요? 미국이 전기차 세액 공제 내년까지만 유지한다. 미국 공화당 법 발의. 그동안에 이제 그 IRL법 트럼프가 이제 폐기하는 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 이제 그게 법안으로 발의된 거예요. 그래서 법안으로 발의가 돼서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렸죠.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뭐 립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폭락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은 바닥 국민을 진입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전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있죠? 네. 전구체, 양극재, 전해액, 첨가제 이런 종목들을 분류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빨리 실적이 전환하는 회사들 영업이익이 먼저 전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이 전환하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선 대상인데 아직까지 지금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물린 분들은 홀딩 하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좋은 매수할 게 많습니다. 앞에 이제 반도체 잠깐 얘기했죠. SK하이닉스 얘기했잖아. 그것도 있고 뒤로 가면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이 종목들은 지금 바닥 국면이지만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건 가능한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자, 종목들은 배터리에는 LG엔솔, LG화학, 전구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에코엔드림, 양극재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저액은 엔키엠솔홀딩스, 첨가제 대전제라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소재주의 대장주는 바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입니다. 이걸 좀 더 보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보조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요거를 줬는데 갑자기 지금 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미국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제 혜택을 대거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차 및 배터리 판매에서 IRA 덕을 받던 한국 기업들이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화당 12일 공개한 초안에서는 2023년 12월 3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 공제 7,500달러 지원을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부터 6년 뒤씩 종료하네요. 6년 뒤씩 종료하면 악재가 돼요. 악재가 좀 2032년 원래 이제 이 자금을 2032년까지 주기로 했어요. 2032년까지 주기로 했는데 내년까지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커요, 이거는. 자, 그다음 첨단제조 생산세 공제. IRA에는 첨단제조 생산세 공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2022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서 생산, 판매할 경우 2023년, 2032년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항목이 있다. 어디서 생산할 경우? 미국에서 생산, 판매할 경우에요.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 등이 포함되며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제폭을 줄일 예정이었다. 2030년부터 줄일 예정이었죠. 공화당은 10일 공개한 초안에서 공제 기간을 32년 말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IRA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번 초안은 IRA 혜택을 받는 지역구 의원들과 IRA 즉각 폐지를 원하는 의원 모두에게 비난받을 만큼 법안 상정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일 걸 2031년 말까지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좀 당겨진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요건 이제 많이 당겨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랑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 2023년에 보조금 폐지했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 잘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잘 나가. 고공성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된 거예요. 즉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조금 폐지를 시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첫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RA법 폐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통 이제 북동부 쪽이 전기차 공장이 많고, 배터리 공장도 많고, 이 소재 공장들도 다 거기 몰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지아주, 테네시주, 켄터키주, 오하이오, 막 이렇게 미시간주 이런 쪽으로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번 트럼프 선거 때 다 트럼프 당선된 쪽이에요. 트럼프 찍은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의자들은 다 찬성에 반대, 이 법안에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걸로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자, 넘겨. 자, 최근에 테슬라 사태를 보면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돌려서 많이 오늘 새벽에도 좀 많이 올랐죠. 완전 돌렸죠. 자, 테슬라는 정치 풍파가 많으니까 빼고, 자,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가 리비안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가 리비안인데, 자, 여기서도 같이 바닥이 나왔죠. 찍고 나서 올라다가 찍고 다시 이제 돌리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계 경기는 하강 위험이 높아요, 상강 위험이 높아요. 하방 리스크와 상방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방향이 어느 쪽에 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상방. 네, 상방입니다. 네, 올라가는 쪽입니다. 상승 방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리비안이 주가가 슬슬 올라온다면 쫙 이렇게 놓고 나면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2차 캐즘 현상 돌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2차 캐즘 현상 돌파 구간으로 보시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전기차 관련주들은 언제 좀 보는 게 좋아요? 하반기에 보는 게 좋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에서는 IRA 자금 지원 재개 명령.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주지 말라고 다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걸 이제 연방법원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급을 하라. 이게 이제 나온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연방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법안, 보조금 주는 걸 지원해서는 안 된다. 지급을 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이제 호재가 되겠죠. 이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자, 이거는 미시간 상원의원 중국산 자동차 전면 금지 추진입니다. 자, 이건 뭔 얘기예요? 미국의 미시간주의 상원의원이 중국산 자동차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다? 전면 금지시키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중국의 자동차는 미국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관세가 낮으면은 못 들어와요. 관세하고 상관없이 막아버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미시간 상원의원은 중국산 자동차 전면 금지 추진입니다. 엘리사 솔루트 상원의원은 중국 차량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 넣겠다. 현재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자동차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그리고 관세 때문에 못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단 한 대의 차량도 못 들어오게 완벽하게 막아버리겠다. 민주당 소중의 솔루트 상원의원은 중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를 막기 위해 법안을 처음으로 상정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중국 차량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에 누워서라도 막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커넥티드 차량 국가보안 검색법입니다. 멕시코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자동차도 개입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라도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멕시코 차량 인정하고 들어와도 차라 외국입니다. 미국 중국 전기차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이제 누가 호재예요?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안 오면 누가 제일 얘가 징징하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전기차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 이거는 미국 중국산 배터리 구매 금지 법안입니다. 앞에 거는 뭐였어요? 중국 자동차, 전기차 금지 법안. 이거는 중국산 배터리 금지 법안입니다. 자, 미국에는 중국산 자동차도 배터리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간섭 때리고 이런 건 뭐예요? 다 뻥카. 미국이 뻥을 친 거예요, 그냥. 어차피 못 들어오게 할 거면서. 니네 간섭 높이면 못 들어오겠지? 자, 그리고 미국은 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곡물, 셰일가스, 보잉의 항공기, 판매. 이겁니다. 뻥카 친 거잖아요. 3월 10일 월요일 하원은 미국 하원 내국 적대국 배터리 의존으로부터 분리법을 부득 표결로 통과시켰다. 하원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거는 두 법안 모두 국토안보부가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공화당 소속 카를로스 지메네스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부가 중국과 연계된 6개 회사로부터 배터리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지금 분명히 중국산 전기차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막습니다. 배터리도 못 들어오게 막죠. 그래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또 뭐를 막는 거야? 현대 암페렉스 테크놀로지, 비아디, 엔비전 에너지, EVE 에너지, 하이첸 에너지 저장 기술, 보스한 하이테크 파워 에너지 6개 기업. 중국에서 2위부터 6위까지 하는 배터리 6개 기업 제품은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중으로 막는 거예요. 이중으로. 플로리다 공화당 소속 히메네스 의 하원 의원은 공산주의 중국이 주요 세계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맞서 싸우고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데 앞장서야 한다.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므로 배터리가 적대적이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자기네 물량 맞추기에도 벅차요. 결국은 어느 나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얘기예요?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얘기예요. 이런 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실적이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불안정하지만, 그래서 지금 일단 특정 기업들, 뭐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실적 좋게 나온 기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캠이라는 전액 회사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뭐 4분기에 비해서는 좀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 정도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 법안은 전 세계적인 적대 세력에 맞서고 미국 내 산업 제조 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국토 안보를 약화시킬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중국 민주당 하원의원 크리스 크레이아가 말했죠. 언론사에다가.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약 80%,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 75%를 생산한다. 이것이 배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에 대한 장기적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통과되면요. 이거 통과되면 이제 트럼프는 도장을 찍을 겁니다. 네. 트럼프는 지금 어디에 앞감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도장 찍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국산 배터리 2중, 3중으로 지금 막 방치하는 거, 지금 장치를 세우는 거죠. 관세 때리고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고 배터리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법안, 그다음 기업까지 지정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이제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2차 폐점 현상이 돌파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2027년까지는 이제 그 등장이 나오는 거고 2030년까지는 뭐 그런 문제가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K배터리 3사. K배터리 3사 북미 생산 공장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공장이 다 어디 몰려 있어요? 조지아, 테네시, 켄터키,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여기 다 몰려 있죠. 여기에 뭐가 다 몰려 있어요?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 소재 공장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주 전부가 다 이번 대선에서 누굴 찍었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주지사들은 전부 다 이 IRA법 폐기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자, LG엔솔은 이제 거의 뭐 바닥 국면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 에코프로 수직 계열을 보면 에코프로 수직 계열 잘 돼 있죠. 에코프로 그다음에 수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L,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AP. 이렇게 구조 여기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잘 간다라면은 아마 이 에코프로 그룹이 주도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음. 자, 에코프로 차트하고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워낙 뭐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기업이 큰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라면 사모을만 하죠. 근데 이제 2분기부터는 2분기 실적이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쯤 나오니까 8월쯤 나옵니다. 8월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좀 가시될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다음. 네, 엔캠입니다. 엔캠하고 소금홀딩스 이건 전에 앞에 거는 전해 양극재 관련주고 이건 전해 관련주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이제 같이 좀 바닥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실적을 좀 확인해야겠죠. 근데 미국이 주도되는 산업이 또 하나 있죠. 2차 전기차 산업과 조선과 방산입니다. 조선과 방산, 한국에는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은 배제한다. 지금 전기차 산업은 뭐예요? 중국 배제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거는 한국에는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은 배제한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산업 비슷하죠? 배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으로 향하던 수주가 한국으로 이재명 후보 방위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AI와 함께 미래 먹거리 3대 축으로 지고 일단 방위산 이재명 대통령 되겠죠. 뭐 분위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뭐 할 수 없죠.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저는 상관도 없으니까 어차피 이미 좀 간지럽긴 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위산업은 한국에서도 기본 산업을 끌고 가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왜 요청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1940년대, 40, 50년대 가면은 반도체 DRAM 산업을 누가 시작해요? 반도체 DRAM 산업을 최초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대만. 미국이잖아. 그러다 그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 일본과 독일로 넘어갔다가 그게 이제 다시 어디로 넘어가요?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중국. 네,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금입니다. 풍부한 노동력, 질 좋은 풍부한 노동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바이오 시밀러 그 의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필리핀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노동자층의 이제 그 지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장시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제 제조업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질 좋은 저임금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순서대로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는 앞으로 중국에 잡혀 안 잡혀요? 더 잡힙니다. 중국이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규제하고 때려잡고 두들겨패도 한국은 중국에 잡힙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90년대 시작했거든요. 그때 가면은 1990년대 가면 일본의 전기, 전자, 자동차는 좀 살아남죠. 그래서 전기, 전자, 뭐 우리로 같이 이제 IT, LCD, LED 반도체 이런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고 그 산업이 이제 한국과 대만을 넘어오는 거예요. 투기자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DRAM 수주를 한국으로 절반만 떼어서 넘겨라고 했어요. 그리고 IBM이 삼성전자에 기술 갖다 주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투기자본들이 키우는 회사예요. 그 대신에 삼성전자의 지분 50% 넘게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매수가가 현재 삼성전자 가격은 7,000원이고요.
옛날 삼성전자 가격으로는 3만 원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매수가. 그게 이제 500만 원까지 간 거예요. 3만 원대 매수한 게. 3만 원부터 한 15만 원까지 이제 매수 들어왔으니까 평균 단가가 10만 원 정도 밑에 아래가 되겠죠. 그 10만 원 밑에 산 그 삼성전자가 지금 90년대 말에 샀으니까요. 20년, 30년이 돼 25년 지났죠. 2025년이 지난 한 2, 3년 전에 5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환차익까지 하면 어마무시하죠. 대단하죠. 자, 그러면 조선과 방사는 간단합니다. 현대그룹하고 하나로 두 개밖에 없어요. H현대, H한국조선해양, H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엔진. 자, 이렇게 있는데, 자, HB현대그룹은 오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조직인 3대의 회원. 하나는요,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은 미국의 아든 부시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습니다. 화약그룹이잖아요. 화약, 분수. 여기서 맞물려서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나눠 가진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을 나눠 가지고 지금 현재 군수, 그러니까 조선 군수, 방산 이거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 자, 미국 한국 조선 협력의 시장 규모는 시장 규모 필요 없어요. HB현대는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의 특수성 분야 기술력을 기반으로 진출을 준비 중이다.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 오스탈 직원 인수로 미국 내 3개 조선소를 확보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군함 수리입니다. 수리, 보수, 수리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현대는 특수선. 여기도 똑같아요. 현대도 현대가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 해군 발전 역량을 확보한 기업들에서 안정적 성장 수익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은 수익 확인해봐야 되겠죠. 미국을 위한 조선업법, 상하원에서 미국을 위한 조선업법, 내년부터 10년 안에 미국 국적 상선을 이路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한국 등에서 만든 배도 인정해주는 중국에서 건전한 선박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한한다. 자, 조선 방산도 뭐예요? 중국 배제입니다. 하나의 경우 지금 전기차 산업도 그렇고 조선 방산도 그렇고 만약의 경우 미국이 중국 규제를 안 하면 한국에 이런 산업은 성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양산업입니다. 섬유 뭐 이런 거였죠. 똑같이 제조 우리 70년대, 60년대 간해수공업, 섬유 이런 식으로 목재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산업이 되어야 할 이 조선 방산을 누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미국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미국, 중국 해운사의 입항 수수료 단계적 부과. 자, 중국 해운사가 미국에 들어오면 뭐를 내리겠다? 수수료를 확 때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오게끔. 이 관세 매기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근데 여기 또 관세 또 때려 안 때려요? 때려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과 해운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3국 해운사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건전한 선박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17일 미국 조선업 보호조치기관으로 중국 선박과 해운사의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죠. 자, K조선 일부 정주영 흉상 앞에서 감탄한 미 해군부 장관. 사실 정주영 회장이 일하는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일화가 많아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맨손으로 성장한 건 맞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뭐 부모님들이 소 키우는 농부였으니까, 소 한두 마리 키우는 농부였으니까, 그 혼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선 수주 딸 때 보면 굉장히 일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초월하는 대로. 이거는 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정주영 조선 이렇게 머리 한번 해보시면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기로 하고, 자, 트럼프 정부의 해군력 재건을 위해서 사업의 중심인 존 필렌 미 해군부 장관이 HB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정기선 HB현대수석 부회장, 이지선함 정조대항함을 안내했고, 이지선함 정조대항함 전투함이잖아요. 이런 함정이잖아요. 김도관 하나국 부회장도 현재 수리 중인 미 함정과 개발 중인 차세대 잠수함을 소개했다. 자, HB현대는 함정,
오션에서는 수리, 함정 수리잖아요. 또 뭐도 있어요? 자산의 잠수함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대우조선해양 갈아먹었어요. 저가에 누가 먹으라고 안내해 준 거잖아요. 대우그룹에서 좋은 기업 많았어요. 이것도 이제 세니까 정책이 나니까 조금 빼고요. 여기 이제 그 사진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HB 한국조선해양, HB 현대중공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막 따라붙기는 좀 그래요. 자,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미국 쪽에서 조선 방산을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투기라고도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어요, 얘들은? 외국인 지금 30% 있잖아요. 여기 20%. 다른 기업 보면 또 많아요. 현대그룹 기업 보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수주를 몰아주고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태인의 상술입니다. 유태 투기 자본의 상술입니다. 일본의 상술은요. 일단은 두둑에 패스라도 눈앞에 이득을 다 가져가는 게 일본의 상술입니다. 중국의 상술은요. 너희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열심히 해서 돈을 저쪽에 사야겠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변했죠, 중국도. 유태인 상술은요. 볼륨을 키웁니다. 볼륨을 키워서 해먹습니다. 그 대신에 떡고물이 남아야 안 남아요? 무지 큰 떡고물이 남습니다. 이게 유태 투기 자본의 상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태 투기 자본들이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기업 내용은 여기 조금 간략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업 내용도 분석해보면서 접근하실 분은 접근하시면 되고, 다음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오션은 외국인 지분이 11.9%죠.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지분이 몇 프로예요? 거의 절반 되죠. 그럼 이해됐죠? 얘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답변 나왔잖아요. 기업 내용은 이쪽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원래 여기 보면 이제 LNG 운반선, FPS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원래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잘했어요. 물론 FPS선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제일 잘 나가긴 해요. FPS선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나가잖아요, 바깥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은 FPS선은 원해의 시축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배예요. 그래서 이동도 됩니다. 이동하고 나서 전박에서 시추도 돼요. 그리고 석유 채굴도 되고 석유 채굴한 걸 담아서 그대로 가지고 또 입항합니다. 원스톱이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쌉니다. 한 배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배가. 이걸 지금 이제 원래는 대우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잘했고 세빙선이라고 들어봤죠. 세빙선이 뭡니까? 얼음을 떼고 가는 거예요. 세빙선이 앞에서 얼음을 떼고 가면은 뒤에 이제 시추선들이 따라갑니다. 뭐 FPS선 이런 것들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적정한 자리에 정박해 놓고 시추하고 석유 끌어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국이 아직은 못 따라갑니다. 지금 중국이 잘하는 것은 뭘 것이냐, LNG선 정도는 잘할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중국에서 따라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디 때문에 이런 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북해에 뭐가 녹고 있어요? 어림이 녹고 있잖아요. 어림이 녹고 있고, 북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원자재가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하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좀 추천하고 이 부분에서. 왜냐면 일단 원해에 나가는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거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조선해양이 대표로 하나하고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현대랑 이제 하나가 나눠 먹은 거예요. 그거 나눠 준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연락해가지고 누군가 또 많이 챙기겠죠.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안 되겠죠. 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조선 방문 같은 경우에는 끝물이에요,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전기산업도 이쪽에서 몇년 조금이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넘겨. 제조 공모했던 거 레스.
자, 한국의 GDP 성장률 높아야 낮아요? 화장이잖아요. 지난 분기 마이너스 0.1이 나왔잖아요. 저성장 국면입니다. 한국. 근데 다시 고성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왜? 정치인들 때문에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한대하고 넘어가야죠.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제외적 공동화 산업 내수 K한류 중국의 무당을 비롯한 내수 확대 정책 올해 10월 한국의 경중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참석 예정 요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한테 뭘 해주려고 해요? 무비자 입국 허용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0%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비자 입국하면 제일 수혜주 어디예요? 제일 수혜주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오면 어디가 제일 수혜주예요? 당연히 화장품이겠죠. 제가 화장품 잘 알걸요? KBT입니다. KBT. 그 다음에는 노름, 빠찡꼬, 외국인 전용 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GKL, 또 하나 있죠. 신종말 튀어나왔죠. 롯데 관광호텔. 롯데 관광호텔이 누구 거예요? 롯데그룹 거잖아요. 오너가 누구예요? 신동빈이죠. 신동빈이가 2010년대에 3변의 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신동빈이가 한 일이 뭡니까? 사드 배치할 때 반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동빈이 나타나가지고 사드 배치 또 내가 무상으로 제공할게. 그리고 바로 후딱 되어버렸잖아요. 사드 배치하면 누가 돈 벌어요? 사드 배치하면 로키드 마틴. 누구 회사입니까? 록펠러 가문의 자회사. 대한민국에 이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오는 모든 무기는 다 로키드 마틴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된 거죠. 로키드 마틴. 그 사드 배치 때 돈 번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이 로키드 마틴에서 사드를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 무상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누가 버는 거예요? 로키드 마틴이 버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준 거예요? 신동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동빈 초청했잖아요. 백악관으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월마트 전 매장에 농심라면 납품. 지금 농심라면 잘 나가 잘 팔리죠. 회에도 막 공장 짓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럼 그대로 한중 무기자 정책 됐고, 자, 그다음 K-팝에는 뭐 하이폰, SN, YG엔터, JYP 안 되는 게 있고, KBT에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한국콜마 이런 것들이 있고, 외국 전용 카지노에는 바로 SGK, 롯데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이 뭐냐면 현 시점에서 한국의 흐름을 읽어주는 거예요. 재테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테크 쪽 강연을 맡았기 때문에 재테크 쪽만 지금 꼽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늘 밤새도 못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한국은 무슨 성장? 저성장 국면입니다. 왜? 제조업이 공공한 현상이 생기니까 제조업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왜 빠져나가요? 한국에서는 제조업을 육성을 안 하잖아요. 제조업 육성을 하려면 누가 발목 잡아요?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누구한테 꼼짝 못해요? 민주당이 꼼짝 못하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신설 하잖아요. 뭐야? 여기까지. 자, 음식적 폐업률과 폐업 건수 현황. 음식물 폐업 엄청나게 나죠. 2024년 전국 외식업 폐업률 10%대 약 20년 만에 최고치. 직원도 줄여보고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으로 못하겠다. 제가 지금 목동입니다. 목동에 그 현대백화점 있고 4일타워 있거든요. 그 4일타워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그 고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족들끼리 가끔 가요.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거기 원래 가면은 항상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좀 비싼 집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12시 이전에 가야 자리가 있을까 말까. 최근까지도.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직원이 지금 그 식당 직원이 10명인데 지금 직원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코로나 때도 잘 됐던 곳이에요.
코로나 때도 손님이 뭘 보냈어요? 거기 유동인구가 엄청난 곳이에요. 그 목동의 현대백화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유동인구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예, 거기 그 조그마한 편의점 그 가게 세가 1조예요. 아, 지금 1,000원이에요, 1,000원. 월. 어? 아, 그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그, 좁은 평수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월세가 1,000만 원. 1,000만 원. 네, 네, 월 1,000만 원. 엄청난 거죠? 싼 거예요? 강남이 아니라서? 신촌도 비싸요. 신촌 비싼 건 알아. 신촌도 손이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네. 비싼 거. 1,000만 원? 굉장히 비쌌는데? 엄청 비싸요. 여기 CBS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CBS 건물 이 정도 돼요. 열몇 신촌은 열몇 평인데 네. 1,500이에요. 1,500이요? 10년. 제가 그때 이제 확인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확인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하품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여기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현대백화점 주변에서 거기 높은 건물도 많아가지고 그 사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입을 딱 벌렸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게 이런 상태고 지금 이제 뭐 백종원 같이 또 이제 체인점 많이 하잖아요. 뭐 CU, 편의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섬이 빨아먹는 구조예요. 백종원만이 아니에요. 백종원도 더 심하시겠지만 그거 다 거기에요.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좀 모아가지고 체인점 하나 했다가 망하면 이제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랑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비트이 올라앉는 말도 일도 아니고 완전 이제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상황이 현지소예요. 그러니까 자, 일본이 1960년대 10% 성장, 한국은 80년대 10% 성장, 7, 80년대 5% 성장, 1990년대 2000년대 5% 성장. 자, 그리고 일본이 지금 뭘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성장 국면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한국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넘겨. 자, 그래서 60년대, 80년대, 5, 60년대, 7, 80년대, 7, 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무슨 국면? 저성장 국면, 제조 공정화 현상.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잖아요. 자, 저성장 국면이니까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맞는 산업을 지금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보면 돼요? 1990년대 일본을 보면 되겠죠? 1990년대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넘겨. 자, 저 일본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제조 공정화 현상 1. 신재산업 한국 대만 영향. 일본의 침투는 한국 대만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중화학공업 전기전자 가전 전동산업 IT 반도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고성장 산업도 있었어요. 자동차들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 생명과학, J-POP,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로봇 첨단 산업, 요거는 산업이 성장했다. 특히 제약 산업이 성장이 엄청 컸어요. 한국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인구 수도 차이가 나지만 일본의 생명공학 투자랑 한국의 생명공학 투자랑 차이가 커요. 한국은 생명공학 투자가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한국 2000년대 잃어버릴 10년 제조 공정화 현상 1. 신재산업은 중국 영향을 받습니다. 중화학공업, 전기전자 등 가전, 전동산업, IT,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LCD, LED, QLED 이게 다 약세인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주가가 좋다는 거예요. 실적도 잘 안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똑같은 상황인데 뭐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근데 반도체도 결국 나중에는 잡힙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았어요?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전기차 산업은 좋았단 말이에요. 자동차. 근데 내 얘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전기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기차 살 필요는 없죠. 그 대신 우리 뭘로 가야 돼요? 소부장,
전기차의 소부장을 보면 되겠죠. 배터리, LG화학, LG에너솔루션. 소재는 아까 얘기했던 전구체, 전해, 양극재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생명과학 요령하세요. 지금 보면은 생명과학에는 누가 잘 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유한양행 정도. 뭐 그런 좀 팔아. 그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 근데 생명과학은 일부만큼 안 가니까 안 봐도 돼요. K-팝, K-엔터, K-뷰티, K-푸드 요거요. K-한류죠 그러니까. K-한류. 그다음 드라마, 웹툰, 로봇 등 첨단 산업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겠죠. 자,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접 홍보 이용하는 한국, 중국. 뭐 요건 일단 제가 이제 쭉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드림 콘서트 월드 투어가 하일 콘서트 중국 공연에 포문을 연다. 한국 연예 제작업체가 주관하는 2025 드림 콘서트 월드 투어가 9월 26일 어디에서? 중국에서. 그 다음에 10월 3일 홍콩에서 열립니다. 이게 이제 진짜 열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무슨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시진핑 10월 경주 에이펙 시진핑 참석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런 거. 원래 이제 그 탄핵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중국에서 문화사절단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수 쪽에서 이제 일본을 다시 중국을 좀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는 일본 배척하고 보수는 중국 배척하고. 근데 보수 우파는 친일파들이 득실거리고 좌파 진보 좌파는 공산주의가 득실거리잖아요. 그런 놈들이 나라를 강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걸 잠시 멈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왔지만 시진핑이 10월 에이펙 경주 참석은 합니다. 여기 확정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비자 면제를 먼저 지난해 11월 달에 중국에서 먼저 비자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풀어주겠다고 답을 준 거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하이브가 BTS 그룹을 갖고 있고 YG엔터는 리사, 제니, 로제 등 블랙핑크 그룹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간대로 올라오고 있죠. 다음 코스메틱 화장품 실적을 보세요. 실적.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자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죠. 그 자료 다음에 만들 자료가 이런 거예요. 차트 한번 딱 띄워놓고 분기 실적 쫙 나옵니다. 연간 실적 쭉 나오죠. 분기 실적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연간 실적도 1조 3천억, 1조 5천, 1조 6천, 1조 7천, 2조 1천억, 2조 4천억, 2조 7천억. 이게 지금 이 실적이 지금 중국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무관하잖아요. 이미 나온 실적이잖아요. 시진핑이 한국 오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매출이 프랑스 다른 매출을 넘어섰다. 이거 혹시 아세요? 최근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화장품이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즉 K-뷰티가. 화장품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죠.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세계 1위 됐잖아요. 세계 1위 기업이 이제 볼만한 거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한국 꿀마도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 쭉 나오죠?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내 최초로 화장품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시장을 선도하며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업계 선두 지위를 유지 중입니다. 또 치고 올라왔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1위에서 이제 올라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작하는데 만약에 중국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뭐 해주면은 그때 좀 막 치고 오버슈팅 나오겠죠. 그럼 일단 나오면 돼요. 그때 가서. 그리고 다시 들어가도 돼요. 왜? 지금 이 실적들은 중국하고 상관없이 나온 실적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고 나서 그 이후로도 한한령 뭐 이렇게 통제 안 하고 그냥 풀어놔주면은 매출 빵빵 뛰어야 안 뛰어요? 뛰어요. 지금보다 더 빨리 매출이 뛴다는 얘기예요. 성장폭이 굉장하겠죠. 그래서 화장품들은 좀 볼만합니다. 다음. 자, 파라다이스. 요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GK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요정들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제 조금씩 시작했잖아요. 다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여기 또 이제 갑자기 또 튀어나왔어요. 롯데관광개발이. 예전에 없었는데. 자, 롯데관광개발. 롯데부, 신동빈, 한변의 해와. 잘 한번 해놓겠죠. 요건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여러분한테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